받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요. 상담을 한번 드린 사례인데요. 갑자기 어느 분이 그 허겁지겁 찾아오셔가지고 아들한테 주식을 증여했는데 세금이 뭐 몇 억이 나온다고 그렇게 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증여세 얼마에 신고하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사 주식이 주당 5,000원 되는 것 같아서 그냥 6,000원에 해서 신고를 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차 했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재무제표랑 이런 거 좀 갖다 주세요 해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세법상 주식 가치가 한 15,000원이 되는 거예요. 차액이 주당 한 8, 9,000원 정도 나잖아요. 그게 한 몇 억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결산하는 거랑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하는 거랑 해서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런 어떤 선택의 문제라고는 딱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주식을 증여할 때 그냥 결산을 할 거냐 아니면 그냥 아예 편하게 직전연도 말로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담을 오신 사례가 있었는데, 그 회사의 재무제표랑 직전연도 말 이후부터 증여 시점까지의 그 회사의 재무 흐름 같은 거를 보니까 그 사이에 매출액이 많이 늘어가지고 현금성 자산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만약 그대로 그냥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주식을 평가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만약 세무조사가 나온다. 세무조사 나오는 사람들은 직전연도하고 또 평가하는 그 시점 사이에 어떤 재무 관계나 매출액이나 어떤 자산의 흐름 이런 거를 다시 한번 보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나중에 그 주식 가치가 크게 평가가 돼가지고 세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상담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상자산을 평가한 사례가 사실 많지는 않은데 의외로 또 가상자산을 보유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녀분들한테 증여를 하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상담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몰랐던 부분인데 가상자산, 즉 암호화폐, 그분은 이제 비트코인이었는데 그거를 증여할 때는 그 자녀한테 그런 비트코인 자체를 넘길 수는 있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암호화폐 지갑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럼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제 법에 최근에 이제 규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가상자산 사업자로 고시한 사업자가 뭐 빗썸, 업비트 뭐 등등해서 4개 사업자가 있고, 그 사업자들에서 이제 거래되는 비트코인 거래 가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액을 4군데를 평균해서 만약 오늘이 증여 시점이다 그러면 전후 1개월 동안에 그걸 다시 평균을 해서 평가를 해서 이렇게 알려드린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40주를 가지고 있고, B라는 사람이 35주를 가지고 있고, C라는 사람이 25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C라는 사람은 B의 자녀예요. 네. 그러면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은 A라는 사람 40주를 가진 사람이 제일 많은데 B는 35주, C 자녀는 25주. 거기서 최대 주주는 사실 A가 돼야 되지만은 A가 아니고 B하고 C 두 주식을 합한 사람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이 최대 주주가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 하나 예를 들어보면은 주식의 시가가 한 주당 10,000원인데 그거를 5만 주를 양도를 했어요. 10,000원짜리를 양도했어요. 근데 5,000원만 받고 양도를 한 거예요. 액면가액대로. 시가는 10,000원 곱하기 5만 주 하면 5억 원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실제 거래한 가액은 5,000원에 팔았다고 했으니까 5,000원 곱하기 5만 주 하면 2억 5천만 원. 그래서 제가 아까 금액 기준하고 뭐 비율 기준이 있다고 기준? 네. 말씀드렸는데, 그 기준에 해당이 되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면은, 먼저 차액은 시가랑 실거래가랑 차액이 5억에서 2억 5천을 빼면 2억 5천이잖아요. 네. 아까 제가 3억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해당이 안 되죠. 안 되는데, 두 번째 기준이 시가가 5억이죠. 5억에다 5%를 곱한 금액이 2,500만 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차액이 저 2,500만 원보다 밑에면은 관계없어요. 차액이 2억 5천이니까 2,500만 원보다는 훨씬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거다라고 이제 일단은 정해요. 그러면 세금을 어떻게 매길 거냐? 아까 2억 5천에 팔았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부모님은 아마 2억 5천에 팔았다고 양도소득세에 신고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세무적으로는 2억 5천에 팔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시가 5억 원에 양도한 것으로 해서 양도소득세를 이렇게 매기도록 돼 있습니다. 주식을 자녀에게 승계하는 과정을 겪고 계신 분이 저한테 이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우리 회사 주주들도 지금 있는데 그 주주들 주식까지 우리 자녀에게 넘겨야 되겠는데 특별한 관계가 없으니까 그냥 어느 정도 적정가액 받고
넘기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냐라는 상담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잘못하면 큰일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에서는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특수관계 없는 분이 자녀한테 주식을 싸게 팔았다는 어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은 자녀에게 증여세를 매기게 되거든요. 세무조사 나오면은 정당한 사유를 적극적으로 밝히지 못하면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자녀한테 하여튼 특수관계 없는 사람한테 넘길지라도 세법에 따라서 적정하게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이렇게 매매를 해야지만이 나중에 세무조사를 나와서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이 네. 본인 동생한테 주식을 양도했어요. 양도했는데 동생이 제 자녀한테 양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 번 건너뛴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 대표님이 동생한테 양도했을 때 이건 실제로는 내 자녀한테 양도하기 위해서 동생을 거치인 걸 뿐이다 라고 해서 동생한테 양도했을 때 자녀한테 직접 증여한 걸로 해서 추정을 하죠. 할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좀 물려주고 싶어요. 로또 복권 당첨된 사람을 어떻게 수소문해서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그 로또가 당첨된 복권을 살 수가 있군요. 예, 어떻게 암암리에 뭐 산다고 하는데 뭐 많진 않겠죠. 네네. 사례가. 그 로또권 당첨자들은 그거에 대한 세금을 내거든요.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30% 가까이 세금을 내거든요. 많이 내네요. 그럼 100억이면은 30억을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네. 사는 사람이 내가 80억 줄게, 팔아라. 네. 그렇게 하면 이익이잖아요. 그렇죠. 그 복권을 사서 은혜 씨 할아버지가 은혜 씨한테 주면은 네. 증여세 한 푼도 안 내고 로또 복권 100억에서 30억 뺀 나머지 70억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원래는 증여 받은 사람은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근데 증여자가 또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주식 가치가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그 주식으로도 세금을 못 받고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재산이 하나도 없게 됐어요. 네. 근데 세금 증여세 신고도 안 하고 세금도 안 냈어요. 그럼 네. 국가의 입장에서는 틀림없이 증여세는 발생이 됐는데 누군가로부터 낼 사람이 증여세는 없는 받아야 거죠. 되니까 네. 증여받은 아버지한테 자녀가 세금을 낼 도저히 우리는 받을 수가 없으니까 내십시오 네. 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 증여받은 사람이 비거주자, 외국에 주로 네. 살고 있는 그런 사람 경우에는 안 냈는데 그 사람 재산이 다 외국에 있고 그런데 국내에서 과세관청이 받기가 어려울 때는, 그럴 때는 그 증여한 사람이 국내에 있으면은 증여세를 그 사람한테 징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연대 납세 의무 제도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할 때 보면은 우리 회사가 내년에 이익이 엄청 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미리 하라고 말씀드리고 네. 미리 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나중에, 늦춰라 아예 라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근데 회사의 이익이라는 게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으로 인해서 급격히 증가할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거든요. 화재가 나가지고 갑자기 손실이 커졌다든지 화재로 해서 이익이 더 많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보험금을 내가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거든요. 또 아니면은 회사의 자산을 갖다가 부동산을 큰 거를 팔았어요. 네. 그거는 회사에 사실 영업 이익하고는 관계가 없지만은 회사에 이제 그만큼 이익이 생긴 거거든요. 그것도 세금을 다 내는 거니까. 그런 우발적인 상황, 일시적인 그런 상황일 경우에 손익 가치를 추정해서 평가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게 뭐 자주 쓰여지진 않지만은 회사에 그런 급격한 어떤 일시 우발적인 사건이 있는데 주식을 평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면은 그때 전문가하고 한 번 더 상의를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은 명의신탁을 해놨어요. 종업원 네. 명의로. 근데 종업원이 퇴사를 하면서 본인 주식이라고 주장을 한 사례가 있었어요. 15년, 20년 전에 명의신탁을 해놨기 때문에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아주 난감해서 상담을 오신 대표님이 계셨는데, 명의신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제 주식이 소유자가 누구냐인데, 다행히 그 당초에 주식을 발행할 때 그 주식 대금을 납부한 사람이 대표님이라는 게 그 대표님 금융자료상으로 확인이 돼서 그 대표님 명의로 돌려놓았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와,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아까 제가 명의신탁 하면은 세금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했잖아요. 네. 증여세는 부과가 돼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대표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 대표님이 불의의 사고로 뭐 잘못되시거나 그렇게 되면은 그 주식을 나중에 소유권을 정확히 입증할 만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자녀한테 물려줄 때도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증여를 받았는데 7년 동안 대표이사를 하고 싶어도 자녀가 사망을 했어요. 증여받은 사람이. 그 다음에 국가에 그 주식을 기부했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병역, 취약, 질병 이런 것 때문에 가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런 사유 등이 있으면은 예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적용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아버지가 너 창업하는데 써라라고 해서 토지나 건물을 증여를 했다. 그거는 그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토지나 건물은 왜 안 되는 건가요? 토지나 건물을 증여를 해줄 때 현금으로 증여를 해줄 때하고 차이가 뭐냐면은 팔아서 현금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은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증여하는 거랑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 자체를 증여하는 거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 적용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상 경영은 피상속인, 그러니까 대표님 돌아가신 분이 하셔야 되는데 10년 동안 경영했다는 거는 50%를 초과하는 최대 주주가 된 시점부터 기산해서 하게 되고, 만약 사업을 하다가 업종을 바꿨어요. 업종을 바꾸면 새로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업종을 변경하고 나서 시작한 때 그때부터 기산을 하게 되고, 또 법인 전환이 있거든요. 개인 사업자를 하다가 법인 전환했는데 동일한 업종을 하다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개인 사업자 기간을 포함해서 이렇게 10년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 3년도마다 고용 인원이 있어요. 고용 인원은 정규직 근로자 수 평균이 기준 고용 인원의 80%에 미달된다. 그리고 총 급여액이 기준 총 급여액의 80%에 미달된다. 두 개 기준 중에 하나라도 충족을 하게 되면 괜찮은 거예요. 내가 지킬 수 있는 거 하나라도 지키면은 가압상속 공제 요건을 지킨 걸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상속 재산은 똑같다고 가정하고 어머니랑 자녀가 이제 두 분이 있다고 이제 생각할게요. 대표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첫 번째 사례는 상속 재산 100억 중에 어머니가 30억을 상속을 받고 자녀가 70억을 상속을 받는 경우고, 두 번째는 상속 재산 100억 원 중에 어머니가 야 나는 많이 필요 없으니까 네가 다 가져라 라든지, 뭐 이 경우는 자녀가 90억을 갖고 어머니는 10억만 갖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 대해서 비교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럼 어머니가 자녀 것까지 다 내줄 수 있는 거예요. 30억을 한도로 해서 27억 9천만 원을 어머니가 전체를 다 내주게 된다. 그럼 자녀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게 되는 거죠.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고액의 예금을 인출했거나 또 재산을 처분했거나 대출을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생긴 거잖아요. 돈이 생겼는데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분명하지가 않으면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그런 건데, 이거로 인해서 과세되는 사례가 아주 많아요. 남편이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를 해요. 배우자 사이에서는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요. 그 다음에 6억 원을 다시 같은 금액으로 회사에 양도를 해요. 그러면은 차이가 6억 원의 증여를 받아서 6억 원에 양도를 했으니까 양도세도 없잖아요.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세금 하나도 없이 회사에서 6억 원을 인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인출을 하고 회사에서는 그 주식을 없애버려요. 소각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 6억 원에 대해서는 가지급금을 상환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가지급금 상환 솔루션을 제시하는 사례가 사실 엄청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이 배우자한테 증여한 게 아니에요.